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다 끝났나요? 환지처분 남았어요? 환지처분? 아, 263쪽 환지 예정지시죠? 자, 263쪽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자, 이건 어떤 제도냐? 자, 이런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A의 토지, B의 토지, C의 토지, D의 토지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 말이죠. 사업이 시행 들어가면, 신도시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를 일체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자유로운데 사용, 수익이 안 된다고요. 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저 토지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사업 시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누구도 이 토지를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분은 자유롭지만. 그럼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환지처분을 합니다. 환지처분하면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그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모든 권리가 이전해요. 그럼 모든 사업이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저들은 드디어 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적은 토지가 수백만 평의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이 최단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저 많은 토지를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우리 실정에 비춰 볼 때 저 넓은 토지를 아무도 사용하지 못해 10년 동안 정지시켜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유상권 침해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토지의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를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환지 예정지 제도입니다. 환지 예정지 제도. 그럼 환지 예정지 제도는 뭐냐? 아직 환지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도 사업 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특정 토지를 미리서 환지를 지정해주면 예정지를 지정해주고 그 토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특정 토지를 미리서 지정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미리서 사용해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을 미리서 사용해라. 그래서 토지의 낭비를 막고 개인의 사유상권 침해를 최소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 환지 예정지 제도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이 토지, 이 B의 토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해 줍니다. 환지 예정지. 누구를 위해서? 저기를 위한 A를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하냐? A는 이 B의 토지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토지 소유자는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 누구만큼은? A만큼은 어떤 토지를? 저 B의 토지를 어떻게? 마치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단 A에게 이 토지의 소유권을 아직 준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 임시적인 사용 수익 권한만 줬기 때문에 이건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지 절대 처분을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환지 예정지 제도입니다. 물론 이 A의 토지 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 등. 또 뭐 B의 토지 위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토지 소유자 A와 그 토지의 임차권자 갑 이들은 모두 환지 예정지로 이동해서 이 환지 예정지를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B하고 B의 토지에 있는 을 이들은 어때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죠. 누가 사용하니까? A와 갑이 와서 사용하니까. 그렇죠? 소유권은 누구 건데? B의 건데 A와 갑이 여기 와서 사용한다고요. 그 대신 B와 을은 A와 갑이 이것을 사용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 소위 우리가 참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인의 의무.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걸 환제정지 지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환제정지는 잠깐만 보시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자, 환제정지는 지정은 누가 하느냐? 환제정지 지정. 지정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두 번째 환제정지 지정은 이건 의무적 절차예요. 의무적 절차. 여러분 의무적 절차는 뭐냐? 사업시행자는 환제정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제정지를 지정해 주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상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제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일종의 배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너는 가서 미리서 사용해도 이 사업시행 지장이 없으니까 너는 먼저 가서 사용하세요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게 재량적 처분, 은혜적 처분입니다. 어디다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 내에다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환제 예정지 지정으로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냐? 법적 효과. 법적 효과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세요. 환제정지 사용수익 나오죠? 환제정지 사용수익 있어서 사용수익 권능이 뭐가 된다? 이전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첫째 요겁니다. 우리는 환제예정지를 받으면 보세요. A를 누구라고 그래? A를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뭐라고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B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B는 여기 환지예정지죠.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죠. 그러니까 A는 여기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다 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고, B는 누구라고요?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갑이 어떻게 되냐? B와 을이 어떻게 되냐?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 환제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A와 임차권자 갑은 어딜 환지 예정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환제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저기서 종전 토지자는 A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자 등은 갑을 말하는 거예요. 환제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점은 공고되는 날까지 환제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제정지 사용수익의 시기는 언제부터냐? 환제정지 지정의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제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처분이 되면 말이죠. 환지처분이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건지 환지 예정지 효력이잖아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 효력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발생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저기 A와 갑이 어디를? 이 환지 예정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요?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언제까지? 공고일까지. 공고일 다음 날에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말이죠. 절대 여기서 환지 예정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야. 그렇죠? 소유권을 준 게 아니다. 저 토지에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는 있지만 뭐는 못한다? 절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은 못한다는 겁니다. 처분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지예정지 지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으면 환지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절대 맞지 않아요. 환지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한다? 사용, 수익권. 그래서 절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A는 자신의 소유권은 어디에 남아있어? 소유권은 여전히 이 토지에 있는 거야. 아직. 그렇죠? A의 소유권은 여기 있고 또 B는 여전히 여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A는 여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B는 여기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이런 법적 효과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우리의 2번 환지예정지 소유자 등의 수인의 의무 나오죠.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수인의 의무. 이건 뭐냐? 이거죠. 이번에 여기 B. B와 을은 어떤 의무가 있냐 이 말이죠. 자신의 토지를 누가 사용해? A와 갑이 와서 사용하죠. 그 대신 B와 을은 이제 이 토지를 B와 을은 더 이상 사용을 못합니다. 누가 사용하니까? A와 갑이 와서 사용하니까. 그러나 A와 갑이 와서 사용할 때 B와 을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수인의 의무,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B는 말이죠. 여기 보세요. B는 이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외에 여전히 뭐는 가지고 있어?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땅이야? 자기 땅이야. 자기 땅. 그러면 B는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은 못하지만 B는 이 토지를 태능에 뭐 할 수도 있겠다?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B가 이 토지를 처분했다고 해서 A가 이걸 와서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거하고 A의 사용하고는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와 갑이 여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B와 을은 여기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단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B에게 있다. 따라서 B는 이 토지를 태에게 처분할 수 있다. 처분했다 하더라도 A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생각에 뭔가 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에? 보세요. A와 갑은 B의 땅을 와서 사용 수익해. 근데 B와 을은 참으래. 참으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B에게만? 그러죠? 왜 하필이면 A에게만 여기다 지정해주고 B는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B는 어떻으면 자기 땅 와서 사용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냥 참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B에게도 당연하게 다른 것도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A에게만 지정해주고 왜 B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 이런 문제가 남죠? 이게 환지예정지에서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말이죠.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사업시행자가 A, 너 이쁘니까 너에게만 B, 너 미우니까 너는 이렇게 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뭐냐? 이 땅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A가 이 땅을 환지받게 될 땅이야. 대부분 환지받게 될 땅. 두 번째, 그런데 너는 환지받게 되는 땅인데 소유권은 언제 이전돼? 아까 환지처분 공고에 다음날 소유권 이전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땅은 이미 사업시행에 하등에 관련이 없어. 당장 네가 가서 사용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땅이니까 너는 먼저 가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B에게 지정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B는 예를 들면 이 땅을 받도록 돼 있어. 사업이 끝나면. 근데 이 땅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뿐만이 아니고 너는 나중에 사업을 끝나면 저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은 지금 가서 사용해도 영향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는 지정해 주는 거야. 그냥 꼭 A만 찝어서 또 B만 찝어서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환지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대신 환지소유자는 수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채비지 사용수익처분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채비지 사용수익처분 이건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여기에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게 환지예정지야. 근데 이 환지예정지 어떤 목적이냐? 채비지 용도야. 채비지 용도. 채비지 지난주 공부했죠? 채비지가 뭐라고 그랬죠? 채비지. 채비지가 뭐다? 책장 넘기지 마시고. 효진 씨.
채비지가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잊어버리지 말고 보세요. 글자를 쳐다보세요. 예? B가 뭐라고 써요? 비용. 채는 뭐다? 대체, 교체라는 뜻이죠. 사업시행 비용에 대체할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 사업시행 비용에 쓰려고 남겨둔 토지를 채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글자를 쳐다보시면 뜻이 떠오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환지 방식에서는 보상금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끝나고 뭘로 돌려주니까? 땅으로 돌려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된다? 사업시행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사업시행 문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둔 지가 채비지 되죠. 도시개발구역 내 가장 좋은 땅을 채비지라고 지정해 놓고 그 채비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게 채비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여기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했다는 건 뭐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비용에 쓰기 위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환지예정지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 당장 급하니까 사업시행 비용에 쓰려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 그러면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는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지정해 준 거죠. 환지예정지를. 그러면 이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냐? 사업시행 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수익할 수도 있고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원래 이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소유권이 사업시행자한테 귀속이 되는데 사업시행자 저 채비지 소유권을 갖는 시점이 언제냐? 모든 사업이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사업이 다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채비지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넘어와. 그러면 시행자는 그때까지 저 채비지를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비지를 신속하게 처분해가지고 비용을 조달하고 싶다. 그러면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예정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사업시행 비용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비용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이 특징입니다. 처분.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환지예정지에서 그냥 큰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취지입니다. 왜 환지예정지 제도가 나왔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다? 모든 사업이 끝나고 환지처분이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다. 근데 이 사업은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럼 10년 동안 누구도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버리지 않느냐. 개인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국가는 토지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환지예정지 제도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사업 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미리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주고 마치 환지처분 받은 것처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환지예정지 제도다. 그럼 환지예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으면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이 환지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뭐만? 임시적인 사용, 수익, 권능만 취득한다. 사용, 수익, 권능. 응? 그러나 누굴 위해서? 시행자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됐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비용을 위해서는 사용, 수익, 뭐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언제부터 처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크게 오늘 세 가지 요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값이 어떻게 되냐, B와 을이 어떻게 되냐, 또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요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지예정지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 좋은 제도죠. 왜 좋은 제도예요? 좁은 국토를 한 필지라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64쪽에 마지막 5번에 환지 처분 보겠습니다. 환지 처분. 이건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무슨 처분?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 하는 것이겠죠. 환지 처분은 이거는 말이죠. 언제 하냐면은 환지 처분 시기는 사업이 끝나면 이 준공검사라는 걸 받아요. 준공검사. 누구한테 준공검사 받느냐?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던 지정권자 있었잖아요. 그 지정권자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지정권자 누구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언제 한다?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고 얼마 이내?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지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해주고 그 내용을 뭐 하는 거다? 공고. 여러분 앞에 본 통지하고 공고의 차이점. 통지하고 공고의 차이점. 통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고는 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만천에 하는 거죠. 개인에게 하는 것은 제가 통지라고 그래. 보세요. 제가 이분한테만 한다 그러면 통지한다고 그래. 이분한테 공고한다고 하네. 그러나 여러분 전체한테는 뭐예요? 공고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할 때는 통지, 그 다음에 전체로 할 때는 공고. 통지. 그러면 뭘 통지하는 거냐? 네 번째 말이죠. 법적 성격. 환지 처분의 법적 성격은 이건 기속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무슨 처분? 기속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기속? 기속이라는 것은 뭔가 구속당한다는 얘기야. 기속의 반대말은 뭐냐? 요거죠. 재량적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량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량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이다. 이게 재량이야. 기속이라는 건 뭐죠?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에 구속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땅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네? 그 약속이 무슨 계획이었죠? 환지계획. 환지계획. 사업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땅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환지계획을 정해놓고 인가까지 받아놓고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약속대로 해야 된다. 약속. 그 약속이 뭐였다? 약속이 바로 환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면 안 되고 뭐대로 해야 된다? 약속대로 해야 된다. 바로 이게 기속적 처분입니다. 만약 여기에 위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했던 약속, 그 약속을 하지 않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때 뭐라고 한다? 저한테 항의하겠죠? 이때 행정쟁송,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면 약속 위반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방법. 뭘 통지해 주는 겁니까? 뭘 통지? 이미 환지 계획에 정해져 있던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통지해 주고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공고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환지처분은 이미 환지 계획에서 정해졌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통지해주고 그 내용 일관시문에 공고하는 거라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적 처분이다. 다섯 번째, 그럼 환지처분의 효력.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환지처분의 효력은 보세요. 저기 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여기 환지처분 공고한다고 그랬죠? 어디다 공고한다? 공고는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여러분 교재 보니까 2번 환지처분의 효가 나오죠? 마지막 요거죠. 환지처분의 효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환지처분 공고를 했어. 이제 개인적으로 통지해주고 일간신문도 공고를 했습니다. 뭐를? 이미 약속에 정해진 내용을 이렇게 준다고 다시 한번 통지하고 공고했어요. 그럼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환지처분 효과. 환지처분의 효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뭐를?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뭐한다? 본다. 뭐를? 환지를 뭐로? 종전, 토지로 본다.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이해가요? 뭐를요? 환지를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뭐로 봐준다고요? 종전, 토지로 봐준다. 이게 무슨 말 이해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전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딱 끝나고 여러분 어떤 땅을 주겠다 약속이 있었죠. 그럼 사업이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제 이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를 이 종전 토지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야? 그 얘기는 권리가 뭐가 된다? 권리가 이전된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환지에서 종전토지로,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에? 그러죠? 이제 환지를 종전토지로 봐준다고 그랬으니까 저 환지를 이 옛날 땅으로 봐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이 종전토지 위에 있던 권리가 환지 위로 그대로 뭐 한다? 이전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권리. 자, 11 보세요. 자체 토지 소유권이 있겠죠. 두 번째 뭐 지상권이라든가 또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용의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이 있겠죠. 저당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말이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분이 지금 여기에 종전 토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유권자죠. 소유권. 자, 뒤에 있는 분은 이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용의권. 옆에 있는 분은 이 토지에 저당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각각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이 종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뭐를?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봐준다는 것은 이 소유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뭘 취득한다? 이 환지에 대한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환지 소유권을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물론 이분이 무슨 환지를 받을 수도 있어? 평면 환지가 아니고 입체 환지를 받을 수도 있죠. 배웠죠? 만약 이분이 평면 환지가 아니고 입체 환지를 저한테 신청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종전 토지 대신에 뭘로 받겠다는 거야? 아파트로 받겠다는 거죠. 아파트로? 그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분은 땅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자야. 그렇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은 지상권, 전세권 이와 같은 용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토지 위에. 그러면 이분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어떻게 된다? 종전 토지 위에서 어디로? 새로운 토지로 그대로 이전된다 이 말이지.
지상권, 전세권, 임시 새로운 토지로 그대로 이전된다. 그런데 저분 입장에서도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토지로 바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저당권자. 저당권자 어떻게 돼? 이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분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니까 저당권도 어떻게 된다? 새로운 토지로 그대로 이전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새로운 환지 위로 한다? 이전한다. 이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환지처분의 효가 됩니다. 물론 오늘 원칙적으로 이제 이전한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모든 권리가 다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하지 않는 권리도 이제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원칙적 입장에서 이전하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환지처분이다. 환지처분 누가? 사업시행자가 한다. 언제? 준공검사를 받고 60일 전에. 무슨 방법으로? 환지 계획에 정해진 약속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때 법적 성격은 뭐다? 반드시 약속대로 해야 된다. 약속을 위반하면 여러분 어떤다? 행정,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때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발생하는데 그 법적 효과라는 것이 뭐다? 공고일 다음날부터 뭐를?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시간만 지나면 자꾸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종전토지를 환지로 본다. 뭐라고요? 종전토지를 환지로 본다. 말이 맞아 틀려요. 그럼 권리가 거꾸로 가버리는 거야. 환지를. 이번에 새로운 환지를 뭐로 본다? 옛날 땅으로 봐준다.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해야지. 종전토지를 환지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는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그대로 이전된다는 얘기다. 단 모든 권리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환지처분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아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용, 수익, 권능이 발생하죠. 그다음 환지 처분이 되면 이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거죠. 여기는 소유권 취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언제까지 발생하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그럼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이제 실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자, 이게 환지처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을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개발했죠?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개발했어요. 여러분 앉는 노원, 상계동, 이것도 어떻습니까? 80년대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여기 상계동, 목동,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게 80년대 개발된 신도시야.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이게 이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노화되잖아요. 노화되면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재개발, 재건축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이직이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지나면 다시 이걸 갖다 한번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정비사업.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제 신도시를 개발했으니까 오늘은 개발된 도시를 다시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절차. 이게 소위 도시정비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265조 도시 및 주관기관 정비법 나오죠. 정비법. 자, 그러면 정비법은 사실 우리가 가장 좀 법률이 좀 복잡하고 말이죠. 좀 난해한 법률 중에 하나가 이 정비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비법은 그동안에 세 개의 법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던 법률을 통폐합시켜서 하나의 법률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우린 지금 여기서 뭐 간단하게 무슨 몇 조를 써놨습니다만 실제 이 도시정비법 하나만 시중에 가면 도시정비법 해설서 해가지고 1200페이지 도시정비법 하나만 이렇게 현재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정비법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 6개월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정비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머지않아 밀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그때 나는 이해관계에 넣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만약 내가 중개업을 한다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상대방한테 어떤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우리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때는 떴죠. 그때는 실제로 말이죠.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이런 거 나오기가 바쁘게 다 사들였어요. 몇 개씩. 그죠? 그때는 지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나빠지면서 요즘은 좀 잠잠하죠. 근데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더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겠다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택지개발 촉진법 이 법이 없어집니다. 폐지가 돼. 새로운 신도시, 상계도 이런 새로운 신도시 앞으로 2020년까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신도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이 지금 이제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데 그 법률이 이번 12월 달에 좀 통과가 제대로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이제 대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재건축하는 경우에 내가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다, 3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건축한다. 그러면 아파트 2개, 3개 다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 이 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마지막 국회에 남아있는 지금 현재 중요한 법이 3개, 부동산 법률이 3개 좀 올라가 있는데 이 법이 정상적으로 연말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 가격이 올 후반기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좀 가격이 쭉 좀 오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우선 용어 정의를 보면 1번에 정비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뭐라고 했죠? 도시 개발구역. 도시 개발구역이라고 했죠.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정비구역.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2번 우리가 정비사업이란 개념이 나오죠? 정비사업이 뭐냐? 정비사업. 아까 막 끝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도시개발사업이란?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이란?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그냥 하세요.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시자고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그렇죠?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얘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이란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죠. 좀 더 이제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사한 사업.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사한 사업. 이때 각종 단지는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런 각종의 단지와 새로운 시가지를 조사하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법입니다. 자,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법 밑줄 하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밑줄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셋에서 밑에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에 사업이라고 했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 넷. 자, 이게 정비사업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비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세요. 정비사업이란 첫째 어디에서? 자, 이건 정비 구역 또는 어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무슨 법에 따라서? 도시 정비법. 도시 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뭐 하려고? 도시
기능을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다? 첫째,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 등 건축물이죠. 건축물을 뭐 한다?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죠. 자, 이 정도 개념은 좀 꼭 기억을 하세요. 정비사업이 뭐냐? 근데 주먹구시로 기억하려면 절대 안 되니까 항상 오늘 분석할 줄 아셔야 돼. 분석. 보세요. 이게 뭐다? 위치잖아요. 에? 사업의 위치. 이게 뭐다? 근거법이잖아요. 이게 뭐다?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뭐다? 사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정비사업이란 어디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무슨 법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목적, 노후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내용은 뭐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한다? 보세요. 순서도 우선은 정비 기반 시설을 먼저 정비하고, 이게 먼저겠죠. 그리고 주택 등 건축물을 뭐 한다? 이것도 있는 것은 개량하고 없으면 건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아주. 그래서 체계를 딱 기억하시면 한 번만 딱 기억하면 기억해요.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안에서 도시 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목적은 노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있는 것은 개량하고 없으면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정비사업은 어디 산다고요? 정비구역 또는 어디? 가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자, 유의할 점이 정비사업은 말이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했어요. 정비구역 안에서. 근데 작년부터 이 가로구역이라는 것이 새로 나온 겁니다. 가로구역. 그래 앞으로 여러분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어디?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정비구역과 가로구역의 차이점은 뭐냐? 정비구역은 규모가 커요. 정비구역은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그리고 여기 재개발한다 지금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근데 전에는 반드시 정비구역을 노원구청장이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규모는 비교적 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 소규모 사업이 불가능해지더라 이 말이죠. 소규모 사업. 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가로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로구역이 뭐죠? 가로구역. 길 가짜잖아요. 길 노자잖아요. 이거 뭐냐? 4개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4개의 도로 이게 하죠. 4개의 도로 둘러싸여 있죠. 4개의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그 지역을 갖다 하나의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이라는 얘기는 조금 생소합니까? 그러면 블럭이라는 얘기는 어때요? 블럭. 한자로는 가로구역, 영어로는 블럭이라고 그래요. 블럭. 이 블럭은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그럼 1만 제곱미터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1헥타르. 1헥타르는 몇 평? 3,000평. 그러죠? 그리고 이 규모가 이 4개의 도로 둘러싸인 이 일단의 구역인데 이 규모가 3,000평 미만의 소규모. 이걸 갖다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그럼 이 가로구역은 별도로 누가 지정을 해야 안 해?
서울특별시에 지정을 해, 안 해? 안 해. 왜? 4개 도로 둘러싸이기만 이렇게 하고 1만 제곱미터 미만 전부 다 가로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종전에 정비구역을 꼭 지정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앞으로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1만 제곱미터 3,000몇 미만의 가로구역 내에서도 이제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교재 보세요. 교재 제일 밑에 보니까 다만 나오죠.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기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종전의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사업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이 앞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땡이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것도 땡이다 이 말이에요. 예? 왜? 다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되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한다. 근거법은 반드시 도시정비법이라는 절차에 따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적은 노후된 도시 기능의 회복입니다.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뭐가 있냐면 정비기반시설. 대표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정비기반시설 우리가 가장 중시한 게 뭐냐. 첫째 도로. 첫째 도로. 두 번째 뭐 공원. 세 번째 학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이걸 먼저 정비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자. 개량하거나 건설하자. 이게 이제 정비사업의 개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